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호텔 측 영접을 마다하고 직접 호텔 입구까지 나와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이렇게 극진한 환영을 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셔틀 외교 재개 차원에서 예우를 표한 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런 극진한 환영이 단순히 그런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탓에 사나에 총리의 마음도 급해진 건 아닐까요? 두 정상은 만남 이후 곧바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 속 어느 때보다 외교의 힘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대로 관리하되 안보와 경제는 철저히 국익을 챙기는 투트랙 실용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실용 외교가 빛을 발하는 한일 정상회담이 됐길 기대합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사 김세롬의 세상맘사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의 청년 시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2026년도에 인사드립니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의원 김세롬.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오늘같이 눈이 오는 날에도 세상 이야기 함께하는 김세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첫 김세롬의 세상 만사인데요. 일단 먼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송 아나운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런데요. 요즘 네. 현장에서요. 의원님이 겨울에 유독 집중적으로 받는 민원이 있다고요? 네, 농한기가 다가오면 어르신들이 그제야 아팠던 걸 참고 있다가 저에게 이제 병원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참 많이 하십니다. 특히 경북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이 오면 대개 첫 문장이 예약이 너무 밀렸다라는 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갖다 바치려고 일을 한다라는 말씀도 대래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병원 알아봐 달라 하는 부탁이 왜 그렇게 크게 들리셨을까요? 그 부탁은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그 기다림 사이의 상태가 나빠지지 않을지, 가족을 어떻게 돌보지까지 한꺼번에 다 남긴 생존의 말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생존의 말이다. 네. 또 현장에서는 병원을 갖다 바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보시나요? 예, 좀 격한 표현이긴 한데요. 돈만 바치는 상황이 아니라 시간도 바치고 일상도 바치고 가족 간의 돌봄과 생계를 함께 바치는 상황을 모두 압축한 말입니다. 결국에는 경북의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치료의 접근성이 떨어진 이 구조를 아마 이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부지런히 움직이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이 특정 지역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그렇게 시스템의 불리함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증으로 갈수록 떠나야 하는 구조가 당연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경증 진료는 가까운 곳에서 버텨도 중증으로 가면 결국 타 지역 대형 병원을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이러한 시스템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경북에서 치료를 받다가 임종을 준비하라는 말까지 듣고 정말로 가족들 모두가 절망에 빠진 적이 두 차례나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힘들게 또 서울로 가셔서 치료받고 하셔서 지금은 뭐 간단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저희 가족 모두에겐 정말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만큼은 조금 더 감정이입해서 우리 가족의 일이다 생각하고 움직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네. 오늘은 이런 의료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는 건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국립의대 왜 안동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 수건 사업이 아닙니다. 의료 격차를 줄이는 대한민국 국가의 과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병으로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이 한 명 돌아가실 동안에 경북 영양군에서는 3.4명의 어르신이 돌아가는 이런 분통 터지는 현실이 지금 2026년도의 현실입니다. 저는 아프면 떠나는 구조로 바꾸는 출발점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립의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병원 부족하면 병원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원 건물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료는 결국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는 AI가 뭐 로봇이 뭐 수술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이 손이 필요한 거고요. 의사, 간호사, 응급 인력, 필수과에 대한 인력이 함께 있어야지만 돌아갑니다. 경북의 병원이나 군단이나 뭐 의료원 같은 곳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는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인력을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길러서 지역에 남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보다 인력이 먼저다 이런 의미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인력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공백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응급, 분만, 소화 같은 필수 의료는 사람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멈춰섭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동병원 같은 경우는 명절에는 응급실에 하루 2,000명 정도 환자가 들어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 분만과 소화 같은 필수 의료가 없는 지역은 글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들 상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국립의대가 인력 문제 해법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충분히 해법을 연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국립의대는 단순하게 의사를 더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공공 목적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정착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경북의 문제는 권역으로는 묶였지만 혜택은 이 한쪽으로 쏠린 구조,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경북은 제도상으로 보면은 그 대구 경력 TK로 묶여서 설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 의료 자원은 대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 경북은 강범위하고 도로도 정말로 험한 곳이 많은데 이 경북이란 지역에서의 공백을 감당하기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즉 같은 권역인데 같은 혜택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북이 정말 워낙 넓고 또 도로 사정도 좋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구까지 가기도 쉽지 않은 지역이 많거든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좀 들어주실까요? 중증 환자가 생기면 대구로 가야 한다는 말이 뭐 기본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네. 조금만 좀 크다든지 좀
우리말로 좀, 그러니까 이쪽 지역말로 아리까리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아유, 그런 경우는 큰 병원 가라, 대구 가라,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경북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래도 뭐 서울보다는 훨씬 가까운 데 있으니까 대구에 가서 병원 이용하면 되지 않아? 이런 반론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지역의 현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반론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는 경북 주민들은 이동과 대기랑 시간적 감수, 가족 돌봄의 공백을 감수하세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2026년도 21세기 코스피 5천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왜 그래야 하는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은데요. 의료는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대기 시간이라든지 교통, 보호자 동행, 숙박, 경제적 부담, 무엇보다 치료 적기라는 시간의 문제가 함께 다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프면은 가족 전체가 고생이다라는 말로 아마 대신하면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권역에 있다는 이유로 경북의 공백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정리하여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개 시도 중 16입니다. 사실상 꼴찌입니다. 의사 1인당 인구 수는 2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네. 의사 한 명당 봐야 되는 인구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진이 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도 정말 심각한데요. 경북의 22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남 다음으로 많은데요. 전남은 이미 여기에 대한 대체적인 방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경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만 취약지는 현재 행정구역 변동을 다 감안해도 7개밖에 안 됩니다. 어허. 소아 청소년과 취약지역도 4곳밖에 안 됩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안동병원에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응급실에 소아청소년과 담당 전공의가 이제 2명이 계시긴 하지만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필수 의료의 공백은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 경북에서는 정말 가정의 붕괴가 쉽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가정의 붕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의원님이 네. 또 한 가정의 어머니시니까요. 네. 엄마의 시선으로 볼 땐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이가 아프거나 가족이 쓰러졌을 때 그 집이 생활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치료는 환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재편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편.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병원 예약 날짜에 맞춰 일을 쉬어야 하고 보호자가 동행해야 되고 아이 돌보면 또 다시 짜야 되고 또 장거리 이동으로 하루가 통째로 비어지고 그렇죠. 또 어떤 집은 치료 기간 동안 사실상 생활권이 타 지역으로 옮겨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 생각해 보면 한 집은 꼭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네. 결국 또 이런 현실이 지역 소멸과도 연결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의료가 불안하면 젊은 세대는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안동에서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아직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어서 산후조리원 찾아서 경북 안동을 떠나서 칠고 구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선택도 매우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업도 공공기관도 인구도 결국 살 수 있는 조건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경북은 정말 오기 힘든 곳입니다. 네. 저는 단순히 의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의대가 생기고 난 뒤 배출된 후학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남게 하느냐 이게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많이들 이야기하셔요. 의대 생긴 후에 이 후학들을 어떻게 지역에 남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의대가 존재한다고 해서 사실만으로 지역 인력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송하은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된 인력이 지역의 필수 의료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안동이 지금 우리가 국립의대를 하면서 이런 걸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그 경북 지역에서 있는 거를 지금 조건하로 지금 얘기가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안동에 의대가 들어선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안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국립의대가 들어선다면요, 구체적으로 또 뭐가 달라질까요? 국립의대는 공공의료 목적을 전제로 설계할 수가 있는데요. 지역의 필수 의료라든지 응급 외상 환자, 분만 소화, 공공의료 현장에 필요한 양성 인력들을 양성하고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시스템까지 제도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안동이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부 청취자들은 이렇게도 물으실 것 같아요. 인력은 결국 돈으로 유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건데 우리 안동병원 응급실에 소아청소년 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단기적인 유치는 가능하는데요. 이 지속 가능성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물론 병원이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함께 유치하고 하는 건 당연하고 돈을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히 지자체의 역할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유치로는 필수과 기피하는 이 지역 기피하는 현상이랑 이 지역을 기피하는 현상 두 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성과 배치, 정착을 한 흐름을 묶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안동이어야 되는지를 타당성 있는 논리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하필 안동인가? 왜 안동이어야 하나요? 안동은 경북 북부권 중심 생활권 중에 정말 하나이고요. 의료 공백을 체감하는 주민 규모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안동으로 오긴 접근성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가까운 곳, 가깝지만 먼 영양, 총성 이런 곳에서도 오기 정말 좋은 조건이고요. 단순히 병원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북부권 전체의 필수 의료 체계를 묶어서 살릴 거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점이라 함은 응급의료부터 분만, 소아진료 같은 기능까지 다 함께 묶는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단일과가 아니라 체계를 말하는 거고요. 응급이 돌아가려면 영상, 검사, 수술, 중환자실, 방식 체계가 같이 움직여야 되고 분막과 소아과도 연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필수 의료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안동 시민분들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의대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인데요. 어떤 변화 생길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의료 접근성이 바로 바뀌어지겠죠. 네. 정말 우리가 큰 병 때문에 서울 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대구 갈 필요 없이 안동 내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도 안동 내에서 돌아가겠죠. 경북 북부권의 지역 경제가 밖으로 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과 가족의 정착 여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로는 연구, 교육, 산학 협력으로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국립의대가 있으면은 국가에서 하는 여러 연구 사업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응급과 감염병,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 지역 대응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국립의대가 필요한 명분이 아닌 근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 안동 시민들 모두가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 오늘 감정적인 호소보다 유독 근거를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의대와 의료 정책은 전국 단위의 경쟁이 걸린 사실 의제였습니다. 네. 단순히 여기서 우리도 해달라,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열악함을 말하되 그 열악함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불평등 인지까지도 근거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말하자면 오늘 김세롬의 세상맘사는 국립의대가 왜 필요한가 이걸 설득하는 시간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필요성을 확정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2주 뒤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을 갖고 서울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고 올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날 예정이시라고요? 네,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있잖아요. 제가 네. 그 민주당의 경상북도당 청년위원장입니다. 그 자격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서 한 10여 명의 그 청년들과 함께 자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대 문제와 또 산불 피해 지역 관련 이야기를 좀 심도 깊게 나누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또 지역의 현안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어주시네요. 네. 지역의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고 오시기 바라고요. 네. 그럼 오늘 주제였죠. 국립의대 왜 안동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맘스 생각은요? 예, 필수 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이 더는 아프면 떠나는 지역이 되지 않도록 공립의대 유치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립의대 유치는 지역의 소원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국립의대가 안동에 유치돼야 하는 이유들 쭉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라디오 6시 27분 5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지방 소멸, 청년 인구 유출, 우리 지역 여러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예천군인데요. 예천군의 청년 시책을 예천군 인구 청년 정책팀 박상규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천군 기획예산실 인구청년 정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상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들 하는데요. 예천군에서도 이런 상황 체감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천군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청년 인구 유출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고요. 일자리와 주거, 청년 정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청년 정책을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예천에서는 어떤 노력하고 계신가요? 예천군에서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와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키움 도둠 사업을 비롯해 예비 창업가 육성 사업, 청년 창업 지역 정착 지원 사업, 넥스트 로컬 사업,
총 5개의 창업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외 청년들의 초기 정착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청년 창업 키움 도전 사업은 청년들의 단계별 맞춤 교육과 컨설팅, 멘토링, 그리고 사업화 자금 지원을 계속해서 지역 내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계별 이렇게 체계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에서부터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 취업 올인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카페, 지역 기업과 협력하는 꾸미음 청춘 카페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카페라는 보다 편안한 공간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진로 정보와 경험을 나누며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막상 지역에 정착하려고 할 때 집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거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예천구는 올해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청년 주거에도 아주 세심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또 청년들이 지역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환경도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천구는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동아리 활동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형성된 청년 모임들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년활동 소액 공모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그리고 1인 가구 청년 증가를 반영해서 청춘 식탁과 청년 하루 학교를 연계 운영하고 지역 청년뿐만 아니라 외지 청년들이 예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 마을의 밸런스 트립과 릴렉스 트립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외 청년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신도시에 청년센터를 건립할 계획도 추진 중이라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방향으로 조성되나요? 네, 예천구는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천읍 원도심에 이어서 신도시 지역에도 청년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취업 준비와 자기개발, 커뮤니티 활동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원도심 청년센터는 동아리와 소모임, 문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신도시 청년센터는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 과정, 멘토링 등 역량 강화 기능에 특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교류와 성장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청년 시책을 운영하는 예천군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요즘 일하다 보면 사람 만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올해도 청년들을 위한 만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썸이 절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반응이 꽤 좋았고요. 올해는 조금 더 신선하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 만날 기회가 없다고 느꼈던 청년들이 있다면 부담 없이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추억 하나 만들어가는 시간 정도로 편하게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새롭게 예천에서 진행될 청년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천군 인구청년 정책팀 박상규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요. 관련한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명백히 미국 트럼프 정권이 국제법을 위반한 사건인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왜 이런 운명을 당해야 하는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베네수엘라의 역사와 운명에 대해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눕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 계정에 자신을 2026년 1월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라고 내세운 가상 프로필을 올렸다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하여튼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네.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온라인 백과사 위키피디아식 프로필과 거의 비슷하게 합성본을 계시는데요. 자신의 공식 프로필 얼굴 사진 붙이고 밑에는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 2026년 1월 재임이라는 문구를 써넣었어요. 또 이력 부분에는 45대 47대 미 합중국 대통령이면서 2025년 1월 20일 날 취임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마두로를 추출한 후에 석유 이권 장악 등 베네수엘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베네수엘라는 델시 로드리게스 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임시 수행 중에 있죠. 네, 그렇죠. 네, 로드리게스는 이제 마두로 잡혀나가고 나서 지난 5일 취임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주장하기를 자기가 임시 대통령이래요. 네. 사실 뭐 미국의 목표가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원유라는 건 다들 뭐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다른 핵심 광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욕심이 나는 겁니다. 네, CNN이 이제 전문가를 이용해서 이야기하기를 베네수엘라는 그 원유 말고도 확인되지 않은 규모의 광물, 금속, 특히 잠재적인 히토류 원소가 있다. 네, 이렇게 전했습니다. 히토류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갈등의 주요 쟁점이죠. 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중국은 이제 수출 통제도 하고, 미국의 핵심 광물의 안전한 공급망 부족에 대해서 미국은 여전히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게 베네수엘라 있다. 이러면 이렇게 트럼프로서는 눈이 번쩍 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베네수엘라 광물 자원의 매장량과 경제성이 불확실하대요. 아, 그래요? 네,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25년 가까이 이 우고 차베스, 니콜라스 마두로 이렇게 집권한 결과 국가 자원 규모에 관한 정보 공백이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원유만 팔고 나머지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치안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여기 들어가서 뭐 금이라든지 히토류라든지 이런 걸 채굴하는 것은 그 기업들이 위험까지 같이 떠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좀 불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런데요. 지금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랑 지금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가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각각 워싱턴으로 향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정치적 경쟁자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막 겉으로는 민족주의적 미사역을 통해서 미국계에 막 비난하고 하지만 물밑에서는 나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여러 차례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와 안정화 계획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요구사항을 이행했고 상당수 정치범 석방하겠다 밝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제 베네수엘라 정부 대표단이 트럼프를 만나러 간대요. 그리고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이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네. 막 트럼프에 대해서 뭐 자신의 노벨평화상을 공유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다음에 자기가 권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 탈출해서 노벨상 받고 뭐 그러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마차도의 향후 정치적 운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거 아니냐.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군 내부 그리고 정보 관료들 사이에 마차도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미의 그 눈의 가시였던 마르카르텔의 거두인 마두로 대통령을 제거를 했는데 예. 100번 양보해서 미국을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가 군사작전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어쩌다가 베네수엘라가 처참한 나라가 됐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이 베네수엘라 역사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부잣집에 태어나서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걸 도박과 유흥에 다 탕진해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가 된 것 같은 이 굉장히 독특하고 우울한 역사를 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한때 베네수엘라 별명이 남미의 사우디였습니다. 1920년대 초에 커다란 유전이 발견됐어요. 이게 거의 전 세계에서 최초의 발견이자 가장 커다란 유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석유 시장을 재빠르게 선점했죠. 그래서 1950년대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4번째 부자 국가였습니다. 돈이 마구 쏟아져 나올 정도로 너무나 행복한 시절을 보냈거든요. 네. 그리고 1970년대 우리 다 기억하듯 오일 쇼크 터졌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국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베네수엘라는 석유 가격 무려 4배까지 폭등하면서 더 잘 나가게 됐어요. 네. 더 풍요롭고 행복한 시절. 그러니까 수도 카라카스에 초고층 빌딩도 엄청 들어서고 당시에 지금은 없어지는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네. 콩코드가 쉴 새 없이 오갈 정도로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굉장히 많이 카라카스에 오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사우디, 두바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나갔던 겁니다. 아니, 그랬던 자원 부국이 지금은 세계에서 최빈국이 됐는데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이 반전이 생깁니다. 이게 1980년대 그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또 미국 금리가 폭등하면서 베네수엘라 재정이 급격하게 힘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1989년 경제가 나빠진 것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일명 카라카스 폭동이 일어납니다. 정부는 이걸 진압해요. 근데 최대 3,000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정치가 엄청나게 혼란 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불만 갖고 여기저기서 매일 시위를 벌이고 정치 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기가 막히게 대변해주면서 정부에 쓴소리를 하는 민중의 강력한 영웅이 부상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고 차베스입니다. 우고 차베스요. 예. 그러니까 차베스는 쿠데타까지 일으켰었어요. 근데 실패했거든요. 네. 투옥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이룰 것이며 모든 잘못은 나한테 있으니 내 부하와 동료들은 처벌하지 말라. 라는 쓸데없이 멋진 말을 남기는 바람에 네. 지금의 누구라 비교가 되죠. 더 큰 민중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빨리 사면돼서 감옥에서 나와요. 네. 그 나오면 뭐합니까? 쿠데타까지 일으켰던 사람 정치해야 돼요. 정치해야 되는데 이 사람 결국 차베스는 1998년 대통령 선거에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당선이 됩니다. 차베스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으니 베네수엘라는 이제 풍요와 정의가 넘치는 핑크빛 미래만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네. 대통령이 취임한 차베스 사회주의적인 정책, 막 위험한 정책들,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을 하면서 취임하자마자 정권의 핵심 인사들 다 자기 사람을 바꿔요. 또 헌법 바꿔서 대통령 임기 늘리고요. 의회 마비시키기 위해 상원을 폐지하고 단원제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차베스는 또 언론을 장악하고 반대파 언론을 무섭게 탄압하고 폐쇄시키면서 독재자로서의 모습을 오롯이 보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네. 독재자는 맞는데 나중에 마두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민중들 탄압하는 그런 독재자가 아니라 좀 차원이 다른 독재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민중들한테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포퓰리스트로서 머리가 좋은 거죠. 예,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민중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면서 반대파한테 막 독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독재자는 좀 다르다. 예. 이 우고 차베스가요. 뭐 전통적인 독재자랑은 다른 모습이지만 뭐 경제라도 잘 운영하면 모르겠는데 경제까지 엉망으로 만들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빈민층 대 부자 구도로 국민을 갈라치 이른바 대중독재 수법을 사용한 겁니다. 네. 석유 팔아서 돈 많아졌죠. 그 많은 엄청난 돈 가운데 일부를 빈민층 복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무상의료, 교육, 무상 보육 이런 거 하면서 그냥 당시 거의 대부분 빈민층으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차베스 끌어내리기 위해서 2002년에 쿠데타가 벌어지는데 이게 실패합니다. 왜? 거대한 빈민층의 지지, 충성성 군이 압도적으로 방어하면서 쿠데타가 실패할 정도였어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차베스는 또 반대파 정치를 모조리 숙청해버리고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자신의 연임 제한도 철폐해서 종신 집권의 길을 엽니다. 2013년 차베스가 암으로 죽기 전에 아주 강력한 권력을 누렸는데 문제는 집권 199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의 경제와 정치 시스템을 완벽하게 망가뜨립니다. 베네수엘라를 석유만 파는 경제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석유 수출을 의존도가 무려 97%예요. 네. 그리고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반대파에 대해서 대노를 합니다. 극대노를. 저놈들 모두 국유화 시켜버려. 이렇게. 네. 통신, 전력, 시멘트, 철강회사는 물론이고 동네 슈퍼, 농장 닥친 대로 국가가 국유화 시키면서 그 국유화시킨 그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앉힙니다.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 경영들 다 쫓겨나고 네.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부패 지수가 세계 최고로 치솟았고 모든 산업들 엉망으로 돌아가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지지자인 빈민층까지도 지지를 거둘 것 같은데요? 국민이 현병했다면 차베스에 끌려다니거나 교체해야 되는데, 네. 끌어내리거나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그 포퓰리즘 정치에 취해서 차베스에 끌려다녔던 거예요. 그 부하들은 부패와 착복 엄청난 재산 모으고, 네. 심지어 다른 나라와 무역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4위 부국에도 베네수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거죠. 이제는 피도 눈물도 없는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 남은 찌꺼기까지 다 쓸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네수엘라가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과 손을 잡았거든요. 네.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친 겁니다. 이후에 또 차베스 못지않은 또 다른 무능하고 불패한 독재자, 그 차베스하고 비슷해요.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해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국제법 어겨가면서 이 전쟁 범죄 이야기를 나올 정도로 이런 거 한 거는 한 거대로 평가하고 네. 하지만 베네수엘라 내에서 차베스라든지 마두로라든지 독재자 다른 형태의 독재자 이 상황은 또 따로 이제 분리해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베네수엘라의 처지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상황을 보면 국민이 현명해야 좀 지도자도 똑똑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나라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차베스는 좋은 대통령처럼 보였어요. 넘쳐난 오일머니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그 복지정책 마구 돈 뿌렸고 빈곤층은 마치 차베스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 지지한 거예요. 네. 아직까지도 그를 가난한 이를 위한 혁명가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는 그 민중들을 위한 그 따뜻한 가슴 당연히 필요하죠. 네. 하지만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차가운 이성, 영리함과 현명함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인기와 권력 연장을 위해서 제대로 된 계산도 없이 포퓰리즘적 정책,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환율을 고정시키고 엉망으로 만드는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이런 상황, 권력을 오래 지키기 위해서 온갖 부패, 편법, 이런 베네수엘라 역사 앞에 죄를 지은 거죠. 네. 그럼 후임인 마두로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마두로는 차베스보다 더하면 되었지 더 무능하고 욕심이 많은 거죠.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이거 누가 탓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선택한 국민,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부국했던 베네수엘라의 과거와 무너져 내려버린 역사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